로마 제국의 시대별로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를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초기 왕정 시대 BC 765년부터 509년까지 있었고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공화정이 진행이 됩니다. 공화국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공화국 시대가 마리우스, 술라, 폼페우스, 카이사르 요때까지가 공화국 시대고 아우구스투 시대부터를 원수정 시대라고 불러요. 완전한 황제가 아니라 원수 정도로 이렇게 부르는 시대 쭉 내려오다가 군인 황제 시대가 오고 그리고 기독교 제국과 서로마 멸망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년이라면 소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또 멸망할 때까지가 또 1000년.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전체는 2000년인데 흔히 로마 제국을 서로마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마의 멸망까지를 로마 제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따로 띄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건축 강의에서는 공화정 말기부터 원수정이 아주 활발했던 오현대 시대까지의 집중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이탈리아 반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중북부에는 에트루리아가 있었고요. 중부에는 라틴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라틴족에서 출발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그 남부에는 삼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부에는 그리스인의 식민도시라고 부르는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있었고요. 시칠리아 섬에는 동부에는 그리스인이 있었고 남서부에는 페니키아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시기가 로마의 공화정 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는 에트루리아였습니다. 오늘날의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대충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분명히 로마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그런 문명권이었던 거죠. 여기가 로마였고요. 로마 북쪽에 베이로부터 여러 도시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의 연합, 도시의 연합, 이것이 에투르리아였는데요. 에투르리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도시가 오늘날에 보면 그 유명한 어떤 요새 도시들이에요. 오르비에토, 아레쪼, 페루지아 같은 것들 보면 다 언덕 위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은 방어에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트루리아에서 시작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에트루리아는 하나의 제국을 만들진 않았고 도시의 어떤 공동체, 문화 공동체, 도시의 연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독특한 어떤 건축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치 기술이었어요. 물론 에트루리아가 처음 창조한 건 아니에요. 아치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탄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쪽에서도 아치가 발굴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전 것이 나오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아치 기술이 지중해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에투리아 쪽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페루지아라는 도시에 에투리아가 맨 먼저 세웠던 여기 아치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토스카나 지방에도 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치는 로마에서 발명한 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에투르리아에 건너가서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에투르리아에서는 대규모 묘를 만들었거든요. 그 봉분이 있는 묘를 만든 게 에투르리아에서요. 에투르리아가 망한 이후에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영묘를 만드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묘, 지금 로마에 가면 있거든요. 아우구스투 영묘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나오냐면 이 에트루리아의 이 분묘 형태를 보고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에트루리아에서 여러 이 그리스의 화병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병들이 나온 예술품들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영묘를 만들었고 독자적인 문화를 있었다라고 하는 게 로마 이전에 그런 건축이나 이런 거였는데, 자, 로마가 이탈리아를 다 통일하고 에트루리아까지 다 통일하고 나서 동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만났던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여기 보면 빨간색이 전쟁터라는 거거든요. 칸나에라고 하는 이 포에니 전쟁, 한니발과 싸워가지고 이탈리아를 점령을 하고 시칠리아까지 점령을 하고 서지중해를 전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만났던 게 이 동부 지중해에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제국이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보존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그리스 문화를 로마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에 있었던 예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마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페라가마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서부에 있는 그 도시예요. 이 도시도 원래 헬레니즘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인데 로마가 여기를 차지해서 지금은 로마 신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극장 유적도 있고 로마 제국 신전들이 있는데 원래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이 도시의 여러 건축물들을 보고 로마에서는 그 건축 기술을 들여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로마만의 것으로 변형 발전을 시키죠. 로마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뭔가를 발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개선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죠. 자, 여기 극장이 있어요. 자, 극장은 그것도 그리스에서 탄생하는 거죠. 때아뜨리 그랬고, 그리스식 극장은 이렇게 부채꼴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죠. 가운데가 동그란 오케스트라가 있고, 무대는 장식품 내지는 탈의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자, 로마로 건너가면 이걸 조금씩 바꿔요. 여기 관중석, 여기를 반원형으로 만들고요. 또 오케스트라도 반원형 만들고, 무대를 좀 더 크게 하고, 여기서 상영하는 내용도 로마식으로 점차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헬레니즘으로 이어지고 헬레니즘에서 로마로 이어지면서 공연되는 내용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극장의 모양도 이렇게 바뀌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바꾸고 있었는데 아예 폼페이우스라고 한 사람은 로마에 처음부터 로마식 극장을 건설을 합니다. 자,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그 삼두 정치를 했던 세 명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동부 지중해를 정벌한 다음에 거기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돈으로 여러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폼페이우스 극장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반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폼페이오에서 지은해서 로마식 극장으로 세워졌다.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한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극장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자, 폼페이오스와 경쟁을 했던 그 사람이 카이사르죠. 자,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여러 건축물들을 남겼는데 가장 유명한 건 포로 로마노에 있는 카이사르 포럼입니다. 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어떤 공간이죠. 물론 지붕도 있고 시민들이 여기서 뭐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공간, 이걸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카이사르 포럼을 건축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날 로마시에 가면 카이사르 동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그 뒤편에 카이사르 포럼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아우구스투스도 아우구스투스 포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포럼을 짓는 게 이 시대의 어떤 인물들의 필수 코스였던 거죠. 포럼을 거닐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 지중해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막힌 공간이 아니라 다 열린 공간이었어요. 그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기둥 구조의 이런 그리스 신전 형식의 포럼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여러 인물들이 이 지역에, 이 포로 로마노 지역에다가 포럼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의 포rum 로마눔, 다른 말로 포로 로마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럼 로마눔을 가보시면 여러 기둥들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세웠던 포럼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세베루스 개선문이고 저 뒤에가 여기 캐피톨린 언덕이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 복원도가 이거 상상도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의 포럼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칭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로마를 남겼다는 칭송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는 로마가 사실은 전쟁만 잘하는 이런 나라였지 이런 문화적으로 건축물이 발전할 수가 사실 없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면 내전도 다 정비가 되고 또 여러 부가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시를 그전에 벽돌로 지었던 이런 것들을 대리석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가꾸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우구스투스는 여러 그 속주 지역에도 이런 공공건축물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여기 프랑스의 비엔이라는 곳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앤 리비아 신전이에요.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였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식 신전, 코린토스 기둥을 가진 그리스식 신전을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스식과 조금 다른 로마만의 방식이라 하면 이렇게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식 신전에 이런 계단이 없거든요. 근데 이 로마식으로 가면서 약간 변형이 이루어졌죠. 그리스 거를 받아들이제 변형을 했다. 그럼 변형이 뭐가 됐냐? 바로 이런 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죠. 또 가르교 같은 경우도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지었던 수로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다음의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티베리우스는 재임 기간에 자기가 머물 이럴 그 별장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를 지었다는 거죠. 빌라 요비스라는 것을 지었는데 오늘날 카프리스 섬에 있거든요. 여기 카프리 섬에 이렇게 있고 자신이 머물 이렇게 빌라를 지어가지고 말년을 여기서 보냈거든요. 물론 티베리우스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는 황제는 아니었고요. 티베리우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아치를 이렇게 개선문을 아치 형태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아치가 오늘날 프랑스의 오랑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아치를 따라서 수많은 아치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 앞전 강의에서 이 문이 세 개 있는 게 고딕식 성당에 많이 적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아치를 세운 첫 시도가 티베리우스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때 메리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식민 도시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도시인데 여기에 극장을 새로 이렇게 건설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또는 이 당시에는 원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 원수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시뿐만 아니라 여러 속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공건물수를 대규모로 세우는 게 어떤 원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죠. 그 동전 같은 것도 발행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황제다라는 것들을 속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옛날에 뭐 사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동전을 통해서 황제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권위를 세우는 그러니까 중요한 장치로서 이런 공공건축물이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이후에 칼리굴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이어지거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개설이 돼요. 로마에서 테베레 강을 타고 내려가면은 그 하구에 세워진 게 오스티아라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오스티아 항구를 개발을 한 거죠. 여기 위에 보면 항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자연 항구가 아니라 인공 항구인 거죠. 이 항구를 로마 외항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10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고 이집트 쪽에서 곡물선이 이제 오게 되면 이 오스티아 항구 바깥에서 곡물선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작은 배에 실어서 여기 강을 타고 로마까지 올라가는 이런 곳에 이렇게 대규모 항구도 건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세기 초반에 로마시 전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중앙에 포로 로마노가 있고요. 그 우측에 콜로세움이 있고, 포로 로마노 남쪽에 황궁, 그러니까 황제들의 거주지인 팔라티노 언덕이 있고요. 팔라티노 언덕과 연결되는 게 키루쿠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전차 경기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에는 마르켈루스 극장이 강변에 연이어 있었다. 또 팔라티노 언덕과 콜로세움 사이에는 아쿠아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수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내에 들어오는 수로가 11개나 있었다 그래요. 여러 시대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이 인물들이 로마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수로를 건설을 했다는 거죠. 로마에 가면 가장 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은 뭐니 뭐니 해도 콜로세움이죠. 원래 이 콜로세움의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극장이에요. 베스파시아노스와 그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세워진 이 플라비우스 가문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플라비안 아레나라고 부릅니다. 콜로세움은요, 5만 명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 규모고요. 베스파시아노스와 티투스가 당시에 유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리고 10만 명의 노예를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5만 명은 팔고 거기서 돈을 확보하고 또 5만 명은 공사장에서 노예로 써가지고 일을 지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콜로세움을 왜 지었냐? 바로 베스파시아노스와 티투스의 가문, 이 가문이 갑자기 황제가 됐거든요.
상류층도 아니었고 중류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황제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플라비우스 극장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베스파시아노스의 아들 티투스가 세운 티투스 아치가 있어요. 이 아치 보면 이게 바로 유대 전쟁의 상징물과 같은 거죠. 여기 아치 안쪽에 여기 부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하고 이쪽에 부조가 있는데 이 한쪽에 부조가 뭐냐면 유대 전쟁에서 이 로마 병사들이 여러 전리품을 이제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메노라라고 있죠. 6개 촛대. 요거를 유대 성전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여러 앞에 보면 노예들을 잡아서 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노라라고 하는 장면, 또 그 밑에는 말을 타고 진군한 장면, 이렇게 황제가 가는 장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요 장면을 요 개선문에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전쟁을 영광스럽게 수행을 했고, 그래서 개선식을 거행하노라라고 이래서 아치를 이렇게 짓게 되었던 거죠. 티투스의 다음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팔라티노 언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팔라티노 언덕에도 예전부터도 황제들이 거주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집이 아주 초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팔라티노 언덕을 집중 개발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궁전을 짓게 됩니다. 여기를 올라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벽돌과 콘크리트로 만든 집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팔라티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둘러봤더니 여러 궁전들의 방들이 있고요. 또 경기장도 있어요.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스타디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 시민들이 이용할 정도는 아니고 아마도 여기 거주하는 황족들과 귀족들이 여기서 어떤 운동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황족 전용 스타디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라티노 언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족의 거주지로 확장되었고 이런 주택들을 이렇게 여기 이제 도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황제 도무스 이 팔라티노 언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시대는 오현제 시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의 황제들이 이어서 나오는 이제 시대인데, 자,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은 트라이아누스하고 하드리아누스입니다. 자, 트라이아누스란 사람은 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장 넓혔던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은 다키아라는 곳이죠. 오늘날 루마니아를 점령했던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를 점령을 함으로써 로마 제국 영토를 가장 넓혔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남부까지 해서 페르시아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넓혔던 사람인데 자신의 어떤 이 다키아 정벌에 관한 치적을 이렇게 탑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에 이렇게 새겼던 거죠. 물론 트라이아누스의 이 다키아 원정에 가는 것도 책도 기록이 됐다는데 책은 사라졌고 여기 부호조로 생긴 것만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부터 이런 원기둥이 세우는 문화가 생겨나가지고 후대에 트라이아누스를 포함해서 3명이 원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이걸 세웠을까요? 옛날엔 책을 발행을 하면 책을 쓰면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부조를 하면 문맹인 사람도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런 대단한 업적을 세웠노라라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것들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트라이아누스는 요 원기둥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트라이아누스 포럼도 짓고요. 시장도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로마시아 가면 트라이아누스의 시장이 있거든요. 요 원기둥이 있는 주변이 트라이아누스의 시장이에요. 이 트라이아누스 포럼과 시장은 다마스쿠스 태생의 건축가 아폴로도로스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건축가나 예술가가 덜 알려졌는데 그리스 때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게 이 고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에 이렇게 다키아 원정에 관한 것들을 보조로 새겼고 꼭대기에는 원래는 트라이아누스의 청동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트라이아누스의 청동상은 내려져 가지고 녹여서 다른 걸로 썼을 거고 그러다가
중세 말쯤에 와가지고 여기 성 베드로 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콜로세움하고 여기 그 카피톨리 언덕 사이에 큰 도로가 있거든요. 비아 델 엠페로 황제 길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로, 무솔리니가 아주 무식하게 여기다 길을 딱 냈던 그 도로가 있고, 도로 오른쪽에 여기 트라이아누스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트라이아누스는 영토를 크게 넓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속주 지역에도 자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공공건축을 하는데요. 트라이아누스가 지은 걸로 알려진 것은 알제리에 있는 팀가드입니다.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극장도 있고 여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탈리아에도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폼페이를 말고는 대부분 사라졌잖아. 사라진 이유가 여기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죠. 여기 있는 벽돌이나 뭐 대리석 이런 걸 띄어다가 자기 집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여기는 알제리에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죠. 이렇게 트라이아누스가 전역병을 위해서 건설한 식민지. 그러니까 이런 황제들은 군사들 군단을 데리고 있다가 나이 먹으면, 나이가 40살 넘어가면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대병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땅을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식민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이런 도시들을 건설해서 전역병들이 건설한 그런 식민도 출발한 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아누스도 신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는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지역에도 트라이아누스가 식민도시를 했던 그런 곳이 또 있고, 또 트라이아누스의 후계자는 하드리아누스거든. 자, 트라이아누스 조카뻘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트라이아누스의 어떤 업적을 이어가지고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는데, 이 사람은 대외 원정보다는 나라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사람이에요. 여행도 많이 했고 제국 내에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황제로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은 이 남긴 이 하드리아누스의 이름을 딴 건축물 굉장히 많은데요. 영국에 가면 스코틀랜드와 뭐 잉글랜드의 경계쯤에 있는 하드리아누스 월 뭐 이런 게 있고요. 여행을 많이 했고 또 건축가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또 새로운 건축물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건축물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가면 하드리아누스 도서관이 있고 하드리아누스 문이 있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이렇게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아주 거대한데 오늘날에 보면 뭐 기둥만 몇 개가 남아있는 정도지만 어쨌든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제우스 신전이 완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하드리아누스 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를 가르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테세우스가 세운 아테네다, 여기서부터는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아테네다 하는 것은 이 문을 기준으로 이쪽은 신도시, 저쪽은 구도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가 제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건축물들을 남겼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아테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드리아누스의 이름으로 남긴 유명한 또 빌라가 있어요. 하드리아누스 빌라. 로마 근교에 있거든요. 로마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이 빌라인데 길이가 90m, 폭이 450m의 빌라입니다. 8채 궁전과 경기장, 도서관, 세라피스 신전, 연못이 2개, 식당이 3개, 목욕탕이 5개, 영빈관, 성소, 뭐 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개인 별장치고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이 자신들의 별장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드리아누스처럼 거대한 별장을 지은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지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전해진 건 이 하드리아누스 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드리아누스가 남긴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판테온입니다. 원래 이 판테온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아그리파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몇 가지 글씨가 써 있는데 여기 보면 M 아그리파 엘레프 코스 테르티움 에페시트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루키우스의 아들인 마그르스쿠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콘술일 때 이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지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화재로 불탔어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때 이것을 재건을 했는데 그 문구는 그대로 남긴 거죠. 아마도 이 하드리아누스가 아그리파를 존경해서 그랬는지 뭐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이름을 이렇게 남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의 판테온을 복원했다고 하는 거죠. 원주를 남긴 또 한 명의 황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너스가 원주를 세워서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부조로 남긴 것처럼 아우렐리우스도 다뉴브 전쟁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말년에 거의 전쟁터에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느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신의 업적을 어쨌든 이렇게 부조로서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총리관저 앞에 있는데요.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였던 도미니코 폰타나가 복원을 했네요. 예,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을 높이 세웠죠. 원래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을 높이 세웠다는 거죠. 그 위에 또 이렇게 아마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청동상이 있었을 텐데 그건 이제 끌어내리고 사도 바울 청동상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트라이너스 원기둥에는 베드로의 상이 올라가고 아우렐리우스 원기둥에는 사도 바울의 청동상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된 겁니다.